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어음법 특강을 합니다. 특강 내용은 이 어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그러니까 어음이 처음 생겨나서부터 어음이 이제 다 상환하고 사라질 때까지 흐름을 한번 쭉 보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음법에 관련된 법리들을, 어음수표법 관련된 법리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문제도 풀고 선택형 문제도 풀고 사례형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3회였는데 올해는 4회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어음법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배웠던 이론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사례형 문제 해결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사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이면은 객관식 선택형 문제도 당연히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수준은 그 정도이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볼 내용은 어음수표법 개관에 대한 거예요. 먼저 어음수표가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아시겠지만 이제 어음수표법은 법이 따로 있죠. 어음법이 따로 있고 수표법이 따로 있는데 얘가 좀 중심이에요. 시험 문제는 여기 밑에 있는 약석어음을 중심으로 나오긴 하는데 조문 순서가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약석어음에서 이제 준용하고 이런 방식이고 수표에서도 환어음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문 구성은 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문제는 주로 약성음을 가지고 나온다. 자, 환어음은 지급, 위탁, 자금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A와 이제 B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 채권 채무가 되는 관계, 이걸 이제 원인 관계라고 합니다. 원인 관계. 이 원인 관계를 바탕으로 얘가 이렇게 얘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죠. 발행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관계에서는 채권자일 수 있겠지만 이제 B를 우리가 어음법에서는 처음 이제 어음 받는 사람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원인 관계는 민법이나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그렇죠? 이 원인 관계 때문에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는 이제 어음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어음은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지급 위탁 자금 관계다. 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자, 이 지급인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지급인. 그러니까 이 어음을 발행할 때 앞면에 이게 환어음이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A가 발행인 도장 찍고 어음 문헌을 기재한 다음에 수치인 B를 적습니다. 그리고 지급인, 여기서 이제 갑이라고 해볼게요. 지급인의 이름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급인인 상태, 그런데 아직 도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얘한테 어음을 주게 되는 이런 원인 관계가 있듯이 얘가 지급인이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금 관계라고 합니다. 요거를 자금 관계. 자금 관계라고요. 그리고 요 자금 관계와 원인 관계를 합쳐서 실질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 그래서 실질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추상성, 노인성. 자, 이 얘기는 이 실질 관계라는 애들이 얘들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발행하게 되는 것이긴 한데 이 실질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무효가 된다거나 뭐 여기 날아가도 여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어음은 유통성 그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한테 1억 원을. 그래서 1억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취인이 어음을 얘가 받았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기에 이 1억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 어음을 유통시켜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그런 유가증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거래 안전이죠.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 둘 간에 이 관계나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얘기를 할 건데, 지급인의 지위입니다. 자, 지급인 상태에서는 제가 아직 도장을, 기명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날인 또는 서명 이런 게 없어. 자, 어음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 도장을 찍는 분들이 있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이 어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급인인 상태에서는 도장을 안 찍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아직 채무를 본격적으로 부담하는 애가 아니에요. 지급인 상태에서. 왜냐면 얘가 갑이 여기 지급인으로 기재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얘한테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A가 갑한테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지급인으로 적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으면 됩니다. 발행인인 A가 갑이라고 적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지금 지급인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바로 어떤 어음의 채무를 본격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지급인이 할 수 있는 건, 지급인이 인수라는 행위를 합니다. 행위. 그러면 이때, 자, 갑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수한다고 적으면서. 내가 인수한다라고 적으면 기명 날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인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명 날인 또는 이제 서명을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자, 일단 용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주체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어음에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체무자. 자, 이 주체무자라는 단어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또 여러 명이 있는데, 특히 주체무자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최종적인 채무, 최초의 그리고 최종적인 채무를 무조건 부담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래서 지급인인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이때는 아니고, 지급인이 인수라는 것을 하면 인수인이 되면서 주체무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무자가 된다는 건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인수를 하고 안 하고는 지급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이 막 유통돼가지고 뭐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에 돈 줄 사람이 얘니까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가는데, 지급인 상태에서는 꼭 얘가 돈을 줘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그리고 이 어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네들을 우리가 상환 의무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조건부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어음을 가진 소지인이 여기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했었어야 얘한테 돈을 못 받았을 때 여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급인 상태에서는 아직 채무를 본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만 인수인이 되면 어음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환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 수취인, 그리고 지급인이라는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를 자금관계, 그리고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처음 어음을 찍어내는 관계를 원인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질관계라고 부르고, 이 실질관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얘가 어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급위탁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약속어음은 훨씬 구조가 단순해요.
지급 약속 증권이다. 그 지급 약속을 누가 하느냐? 발행인이 하는 거죠. 발행인의, 그렇죠? 발행인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급인이라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어음을 발행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얘가 어음을 발행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원인 관계는 존재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 관계가 이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매매 대금을 갑이 을한테 줘야 되는데, 자, 을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원인 관계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되죠. 원인 채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갑이 을한테 이제 지급하겠다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음 채권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추상성, 무인성이라는 애는 이 원인 관계가 실효되어도 이 어음은 유효합니다. 이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원인 관계가 날아갔다고 해서 어음이 무효로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에서는 누가 없다. 지급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급을 약속하는 사람이고 어음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최종 소지인 A가 가지고 있어요. 소지인. 그럼 A는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만기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가야 되는 거지. 얘한테. 그러니까 얘는 최초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갔더니 얘가 적법하게 난 지급제 실했는데 갑이 돈을 못 준대. 그러면 얘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가 어음을 바꾸면 상환 책임을 부담하고 어음을 다시 회수하겠죠. 그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는 다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얘는 다시 여기까지. 어음의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갑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얘는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원인 관계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주체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음금 지급의 1차적. 그러니까 이 소지인은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처음에? 이 아까 이제 환어음에서는 지급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분이 얘한테 먼저 가야 돼. 그리고 1차적. 이 1차적인 책임에 대한 지급 제시가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자신의 전자 모두입니다. 모두 뭐 순서도 상관없어요. 앞에 뭐 여기로 바로 갈 수도 있죠. 여기 갔다가 그럼 얘는 또 자신의 전자에게 얘는 다시 주체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이걸 주체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법에서 주체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애는 약속어음에서는 누굽니까? 발행인이 언제나 주체무자인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주체무자에 대한 개념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발행인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환어음에서는 지급인이 주체무자냐?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급인의 상태에서는 인수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환어음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럼 환어음에서 약속어음에서는 얘가 주체무자인데 환어음에서 얘는 뭐 하는 사람인 거냐? 상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약속어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걸 적어놓은 게 원인 관계, 작은 관계 둘 다 없다는 게 아니라 얘는 있고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수표를 보겠습니다. 수표는 기본적인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 환어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환어음.
환원과 굉장히 비슷한데 수표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표가 문제가 따로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지급 위탁증권이고 자금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 관계도 있겠죠. 그러니까 발행인 그리고 수취인 제일 처음 어음 받는 사람이요. 수표 받는 사람 그리고 지급인 이런 3당사자 관계를 시작하는 게 환원과 동일하단 말이야.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관계가 있고 요 관계가 있고. 근데 이제 환원과 구별되는 점이라면 지급인은 은행,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금 관계, 이게 뭐라 그랬죠? 얘네 둘 간의 관계가 한정되어 있다. 수표 계약만 가능합니다. 아까 환원에서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가 왜 형성됐는지는 안 묻는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가 바로 이겁니다. 주채무자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까 약서금의 발행인 그리고 환원의 인수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주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얘가 인수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수표는 인수제도가 없어요. 인수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지급인이 그러면 걔네 뭐 명확하게 채무자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법적인 요건이 없냐? 비슷한 게 있죠. 인수제도는 없지만 비교해보면 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조건부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조건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제시 기간이 10일인데 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가지고 오면 돈을 드려요 라고 조건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주채무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수표에서 지급인은 지급보증이라는 인수 비스무리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상 주채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채무자라는 단어를 그냥 내가 단어를 읽었을 때 주된 채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주채무자라고 부르는 거죠.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표는 제가 수표만의 특별한 제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다르죠. 만기의 형식이 다르다.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제도가 없다. 근데 요거는 지급보증이랑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인수랑 본질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횡선제도,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이 횡선제도가 이 수표에만 있어요. 횡선제도가 보면은 여기 수표 그림이 보이시죠? 수표에 선 그어져 있죠, 선.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그냥 선만 있고 얘는 여기 선 안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땡땡은행, 땡땡 지점. 요게 일반 행선이고 요게 특정 행선인데 양자를 구별하는 그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 뭐 그런 거 지금 뭐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수표는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자,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죠. 저는 설명을 드릴 때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어음인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발행의 원인 보시면 원인 관계의 추상성, 민법 또는 상법이 적용된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A와 B 간에 어떤 뭐 계약 관계가 있고 얘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 원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고 어음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원인 계약에 따른 채권 그리고 어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음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뭐 일단 아닌 경우도 있지만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인 관계가 이 어음 관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 원인 관계 때문에 어음을 한번 발행하고 나면 원인 관계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어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구별할 수 있다? 이 원인 관계가 되는 계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민상법이 적용되죠. 그렇죠? 근데 이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모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원인 관계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융통어음, 또는 호의어음이라고 하는데, 이 융통어음은 신용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원인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와서 나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나 돈 없어. 어음 줄 테니까 이 어음을 융통시킬 수 있겠죠. 돌려서 B가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신용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원인 관계가 부재 없어요. 하다고 해서 언제나 이걸 다 융통어음으로 보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핵심적인 거는 얘입니다. 얘. 이런 목적이 있었어야 돼. 자, 그럼 융통어음인 경우에는 융통어음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융통어음의 항변이에요. 자, 보통의 어음에서는 얘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발행인, 이건 수취인. 그렇죠? 이제 넘어가기 전이라고 전제해보면, 그러면 융통어음에서도 똑같이 이 B가 A한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어음은 유효하죠. 어쨌든 융통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어음 발행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자, 유효한 것은 맞지만 이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분은 항변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급을 거절하는 게 적법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못 준다. 야, 융통어음을 왜 갖고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웃기잖아요? 나한테 돈 필요하다고 와서 내가 작은 융통을 목적으로 어음이나 이거 발행해 줬는데 이걸 갖고 와서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 없이 자금 융통을 위해서 발행하지만 어음은 유효해. 그렇지만 융통자와 피융통자 간에는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이 항변은 여기서 끝납니다. C가 A한테 돈을 달라고 말하면 A는 C한테 야, 이거 융통어음이라 돈 못 줘.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끊기는 거야. 절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선이라고 하던 경우는 당연하고,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줘야 돼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를 설명하다. 언제나 그 원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인 관계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도 유효하고, 그걸 우리가 융통어음이다 혹은 호의어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융통어음은 A와 B 간의 특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기인하는 고유의 항변이 있다. 다른 데서는 없죠. 융통어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 발행의 형식적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보통 어음 요건이라고 불러요. 어음 요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른다? 어음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꼭 적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꼭 적어야 되는 사항들. 환어음이 9개, 그리고 약속어음이 8개, 수표가 7개 이거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걸 다 적으면, 모두 적으면
완전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안 적으면 어떻게 되냐?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어음의 특징이 엄격한 요식 증권성을 가져요. 꼭 적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 말은. 그래서 요건이 흠결되면 어음이 무효입니다. 어음이 무효가 되는 거야, 어음이. 그럼 이 어음으로 인한 채권 채무도 발생하지 않겠죠? 어음 채무나 어음 채권이. 다만 보충 규정이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 뒤에 배웁니다. 암기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데, 보충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기재하지 않아도 어떤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야. 안 적으면 무효라며. 그러니까 뭐 이 9가지 전체에 대해서 보충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이걸 안 적었어? 그럼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라고 하는 법률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별 5개짜리 논점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백지어음이에요. 자, 필요 기재사항을 우리가 지금 다 볼 필요는, 뭐 다 지금 외울 수는 없고 일부만 얘기를 해서 뭐 보자면, 백지어음이라는 건 기재를 안 한 건 맞아. 근데 이거를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일부러 기재를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재를 고의로 하지 않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백지 보충권을 수여할 목적으로 이 어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적으세요. 예를 들면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그게 있거든. 어음 금액, 어음금, 이게 얼마다 라는 게 당연히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의도인 거지. 그래서 자, 이 어음을 받아간 수취인이 적어도 되고, 수취인이 공란인 상태에서 다시 뒤에 사람에게 또 누군가한테 이걸 어음을 팔아. 그럼 걔가 적어도 되고,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소진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 일부러 안 적었대가 아니고 요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 입증이 돼야 돼요. 만약 뭐 그런 목적이 아닌데, 백지 보충권 수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어음은 어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인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보충권을 수여할 목적으로 백지어음을 찍어냈다는 건 그런 어음 요건이 누락돼 있는데 그 어음은 무효가 아니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죠? 백지어음은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어음이 유통됩니다. 이 백지 보충권이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자, 정리하면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어서 어음 요건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즉 보충권을 수여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요건이 전부 다 적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그걸 백지어음이라고 부른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음 요건과 관련해서 뭐 적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은 앞면에도 적고 뒷면에도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달라요. 이제 앞면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네를 적는 거예요. 어음 요건. 제가 아까 뭐 대충 그렸을 때 발행인 기명날인하고 어음의 문헌 문구, 뭐 상기 금액을 뭐 얘 또는 얘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문구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얘 또는입니다. 얘가 지시하는 자, 이거 뭐냐? 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얘, 그리고 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얘.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니까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걸 앞면에 적는 거죠. 앞면에. 요거는 선택형 문제에 잘 나와요. 뭐 적어야 되는지. 자, 이 어업 요건은 앞면에 적는 어업 요건은 형식적인 유효성이다. 그러니까 뭘 진실되게 적어야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이종모인데 별명이 이박사야. 그러면 내 본명을 안 적고 별명을 적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곳에 이름을 잘 적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이름이냐 가명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형식적인 유효성이다. 자, 근데 환어음의 경우에 예외가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보충적인 규정, 즉 기재하지 않아도 해당 규정으로 보충이 되고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니 무효가 안 되게 되는 애들이 법률 규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만기, 지급지, 발행지입니다. 만기, 지급지, 발행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기가 안 적혀져 있다고? 그러면 만기가 날짜란 말이에요. 보통 발행일로부터 한 달 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뭐 다 가능합니다. 발행일로부터 한 달 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날짜를 정할 수도 있어요. 뭐 12월 30일, 뭐 25년 12월 30일을 만기로 한다. 근데 이걸 안 적었다. 일람 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간주해 버리는 거야. 자, 일람 출급은 만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소지인이 제시하면 갖고 오면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어음 요건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환어음의 경우에 9가지, 약속어음이 8가지, 그리고 수표 7가지인데, 자, 환어음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다. 만기가 없어? 그러면 법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람 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만기가 없어? 그러면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오면은 그날이 만기야 라는 규정이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공란이라고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그거 만기를 누구 보고 적으라고 발행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겁니다. 법률 규정보다 이렇게 먼저 해서 그래요. 추정합니다. 추정. 반증이 가능하긴 하지만 판례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급지. 어음을 들고 돈을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급지와 지급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지급지가 없어.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무효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급인이 예를 들어 은행이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땡땡은행 뭐 어디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명칭에 그렇게 적어놨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보충해. 없지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환어음의 규정을 두고 보통 약속어음에서 준용하는데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발행지를 가지고 지급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발행지가 없어? 그러면 얘 이름에 지역이 있어? 이걸 가지고 보충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 얘기 있죠, 선생님들? 요거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는 거. 아이고. 법률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는 거야. 그럼 뭐 잠깐만. 양자에 보통 구별의 실익이 있느냐? 있죠.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 법률의 규정과 판례가 다르게 보는 것에 구별의 실익이 있느냐? 있죠. 자,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하고 B가 C한테 어음을 배설에 양도하고 C가 D한테 또 배설에 양도했어요. 얘가 지금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다시피 만기에는 여길 먼저 가야 돼.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급 제시가 적법했어. 나는 잘 지급 제시를 했는데 얘가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 나는 적법하게 했는데 얘가 거절하게 되면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죠. 2차적인 책임을. 그 상환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적법한 지급 제시야. 그럼 적법한 지급 제시라는 건 뭐냐? 자, 뭐 몇 가지 요건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완성된 어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백지인 상태로 가산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판례가 보는 바에 따르면 백지어음으로 만기가 공란인 경우 추정을 하니까 만기를 적고 갔어야 상환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안 적고 가도 일단 일람 출급의 한항으로 보기 때문에 백지어음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백지를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의 뒷면에 대한 얘기를 보기 전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